넘어가겠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지지를 받았던 저는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2개 내지 3개라고 보는데요. 후보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라는 구호하고 대통합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인수위 단계에서는 추가했던 게 창조경제였어요. 그런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에는 뭐 이게 살아있나 아니면 뭐 바뀌었나 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아이템별로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6개월 시점에서 기대했던 것하고 현실 비교해가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유 박사님. 뭐 일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위치에서는 성과가 있었고 내치에서는 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좀 이제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지율 면에 있어서는 뭐 지난 이제 MB 또는 이제 노무현 정부 6개월하고 비교해 보면은 또 상당히 뭐 괜찮은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아직은 뭐 이제 그 집권 초반기에서 아직은 이제 그 기대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되겠고, 그리고 박 대통령의 약간 그 지지층의 어떤 그 좀 경고성, 대선이 끝났지만 그것도 이제 여전히 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갈등 사안들이 계속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지율에 있어서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이런 이제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이렇게 단기간에 있어서 뭐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상당히 희박하다고 이제 봐요. 일단은 지금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 대북적 지역에서 어떤 자신의 색깔, 기조 위에서 일관성을 가져나간다고 했을 때 아마 뭐 이렇게 일정 기간, 상당 기간은 뭐 그 지지율이 일정 선에서는 좀 뒷받침될 가능성은 좀 크다, 그렇게 이제 보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치적인 그 사안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돼 나갔을 때, 이 정치적인 그 갈등 사안들이 그때그때 해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쌓여나가는 과정을 이제 밟아나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피할 길이 없지 않냐, 그렇게 이제 봐요. 그거는 결국은 단기간에 분출이 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정치적 같은 사안들이 계속 쌓이고 쌓였을 때는 결국은 그 집권 어떤 그 초반기의 그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박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지지율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괜찮은 상태지만은 거기에 관해서 계속 낙관할 그러한 이제 문제는 또한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네,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문제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실정 이후에도 지지한 부분은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학충이라는 기존의 보수를 혁신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겨우 2.6%로 당선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들고 놓은 탈세, 역의 탈세, 지하경제 청산이라든지 재벌에 대한 법적인 엄격한 적용이라든지 원전 4대강 비리라든지 공기업, 관료, 지자체, 부패 청산, 이런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태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봤을 때 부패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스스로가 저는 자유로웠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과정이나 대선 이후에 돈에서 자유로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중진국에 2007년에 2만 불을 넘은 뒤에 지금 아직까지도 2만 불을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요. 못 가는 이유가 사회가 저는 투명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선진사회로 가려고 그러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고는 저는 절대 한국이 선진국 대회에 못 가고 여기서 주저앉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부패 청산이나 사회 제도 개혁을 더욱더 가속화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성장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리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에 좀 밀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 집단에 대한 명신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60, 70, 80년대 초반에 있어서 관료 집단이 하면서 한국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고 또 헌신적이고 열정이 있는 관료 집단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관료 집단은 그야말로 상류 수구 기득권 집단화돼서
고도의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를 관료주의로 위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이 속에서 스스로 이 개혁 주도 세력을 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마디로 관료와 자본 세력에 의해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어떤 행태의 결과가 얼마 전에 정세 파동에서 거의 틀을 보통 없이 뽑는다라는 그런 무분별한 말과 최근에 좀 이 주택을 이 주택 경기를 활성화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잘못된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경제 개혁과 그다음에 이 부패 청산, 그다음에 사회제도 개혁을 갖다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소 모호한 창조 경제라는 말 속에서 이 불가능한 목표에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9월 지금 세계 9월 경제 위기설까지 등장하고 있는 바람에 한국 경제가 저는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이자리를 창출하고 한다는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국민들한테 경제가 장기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납득이 가게 설득을 하고 대신 경제를 투명화함으로써 오히려 성장 동력을 얻고 경쟁을 창출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1년차 후반기는 결국 이제 경제 이슈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세제 개편안 수정안 논란 때도 4일 만에 이제 바로 입장 선회했던 이유가 당장 3040 세대 샐러리맨들한테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면서 바로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저는 지난번 대선이 무상복지 시리즈였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거기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135조 원을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192조를 얘기했더라고요.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안팎인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50% 정도, 10%포인트가량 기대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와 관련해서, 증세와 관련해서, 또 복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원칙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멈칫했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스럽지 못했다.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을 때 원칙적으로 대응했던, 그러니까 과거 세종시 원안 수정안 논란 때처럼 좀 여론의 역풍이 불지라도 원칙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난번 세제 개편안 그 논란 때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측면에서 지금 임시완편으로 봉합은 됐지만 또 유권자들이 계속 우려스러운 상황,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 이제 스타일 중에서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50%대 후반의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인데 40%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화 이 두 바퀴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김동호 대표님. 네,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통합으로서 100% 대한민국과 70% 중산층을 갖다가 복원시키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59% 왔다 갔다 하는 평가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가져왔던 어떤 이 애적, 향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떠냐는 부분들하고 상당히 좀 유리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쉽게 말하면 개인 플레이와 팀 플레이를 친다면 개인에 대해서는 현재 높은 점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해온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아까 말한 경제 부분은 10% 떨어진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 보고 있다. 이런 평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중국 어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남북 관계에서 나름대로 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의 어떤 남북 관계와는 다를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준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봤을 때 현재 외교 안보 팀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과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부분들하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상충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외교 안보 팀이 지금 이제 안정화되면서 그 부분들이 한 번씩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강경파들이 이렇게 주로 포진했기 때문에 저는 외교 안보팀 가장 잘한다고 점수를 받고 있는 외교 안보팀도 결정적인 으로 봤을 때는 내부 변화가 좀 있어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선순환 구조로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박근혜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 공약은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을 입법화 시켜냈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붙는 지금 이제 재벌 대기업가의 어떤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넘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이 과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오히려 저는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이 있다. 황 소장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창조 경제라고 새롭게 내세운 부분들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개월의 평가는 그런대로 예를 들면은 50% 후반대로 나타났지만 이후에 1년차 평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1년차 이 평가일 때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아마 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때 박근혜 정부의 한 차례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추가로. 최근에 대북 관계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한번 신뢰 프로세스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이 먼저 신뢰를 구축해 가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통일해 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진행 과정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신뢰 프로세스의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가 그래요?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하나 신뢰 프로세스가 정말로 앞으로 대통령 얘기는 하나씩 하면서 신뢰를 이제 확인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다음 거 하자 그런 거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 두 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거기서 이제 신뢰가 더 형성이 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강산 관광 논의를 하자 뭐 이런 거니까 신뢰 프로세스의 가능성은 열어두고서 이제 지금은 이제 초입 단계다 뭐 이렇게 아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할 텐데 저는 앞으로 이제 대북 정책에 제일 좀 이제 주목이 이제 돼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아마 남과 북이 좀 접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좀 커지고 있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들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의 어떤 태도의 어떤 확연한 변화. 과거 이제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의 어떤 과감하고 어떤 적극적인 여러 가지 이제 양보 같은 거라든가 태도 변화 이런 거가 지금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북한은 좀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완전히 대화 국면으로 이제 앞으로 정상화 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북이 그렇게 태도를 변화시켜서 나온다면은 굳이 남북관계 개선을 피하지 않겠다, 거부하지 않겠다, 응하겠다 같이 그래서 저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상당한 진전들이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유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개성한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 남북 관계에 어떤 그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상당히 좀 큰 거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 우리가 하는 공부 강경이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것 같다. 네, 저는 박근혜의 뜻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강경파가 득세해왔다고는 하지만은 아마 그 위에 박근혜의 그 뜻이 있다. 최종적인 거는 박근혜의 뜻에 달렸다.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지적할 때마다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것하고 향후에 국정 운영에서의 뭐 성취라든가 국민적인 지지하고 별 상관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군부 강경파 이렇게 저는 없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군부 대부분- 출신의 군부 출신의 군부 강경 출신의 강경파도 없다고 봅니다. 그 앞에 가면 다 순한 양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재현이 실세냐, 김장수가 실세냐, 김관희 실세냐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럼 밖에서 야권이 지나치게 상당히 풍부해질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집안의 가계에 제가 볼 때는 민족주의적인 속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남북 관계가 과거에 이 한국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든 여당이 집권했을 때든 모두 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나아가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반열해서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봤을 때 그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아까 유평론가님 말이 좀 맞다고 봐요.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회담을 집착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모멘텀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신뢰에서 간다라는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익숙해졌던 북한이 지금 6개월 동안에 박근혜의 관행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분석이 완료된 걸로 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려고 대단히 여러 각도로 북한 쪽에서 노력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어떤 과정들은 이 부분별로는 작은 국면에서 충돌이나 어떤 대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하게 상상 이상으로 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남측의 대통령이 북측을 대하는 부분에서의 좀 신뢰라고 봅니다. 당신이 이걸 해주면 우리는 얼마를 너희한테 줄게. 그럼 남북의 가스전을 해줄게. 우리가 뭐 상을 받는데 협조해주라. 우리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세번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이 진정성에 따라서는 남측이 어떤 형태로든 그 이상으로 진전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잘 모르고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600만 불을 송금했다 해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백신하고 뭐 유아 분유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걸 승인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뭐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더라도 그건 주겠다 해서 실제로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건강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까지 갈 수 있는 게 그게 더 넘어설 수 있다. 금강산만 가면 제가 볼 때 금강산만 가면 금강산 가는 게 아니라 저 원산, 명사심리 리조트까지 가고 칠보산까지 가고 하면서 더 많은 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금강산까지만 갈 수만 있으면 여태까지 남북 간에 걸려있던 모든 어떤 서로 간의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 박사도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에서 보수당인 공화당인 닉슨이 중국과 대탕을 이끌어냈듯이 어떤 남북 관계에서도 어떤 남쪽의 어떤 국민의 합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을 때는 상당히 그 합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적견자 신분이다. 왜냐면은 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죠. 그런 적견자로서 북에서는 가장 높은 이 대외 인사가 적견자 신분인데
그 적견자 신분으로서 여러 이야기를 갖다가 나눴고 뭐 이번에도 뭐 이 한간에 그 NLL 포기 발언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때 그 북쪽에서 당시 그 김정일 위원장과 접견했을 때 그 대화로 그 부분을 공개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친밀하게 그 당시에 그 2세들 아닙니까? 2세들의 만남으로서 그런 걸 했고 그때 아마 남북 관계도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 뭐 이렇게 축구 경기를 열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적견자 신분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이렇게 좀 상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데이터와 분석을 갖다가 좀 해놓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뭔가 아까 말하면 우리 함 소장이 이야기한 거는 어떤 뭐 노벨 평화상이다 뭐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목표로 치를 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 해인 2017년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100주년이다 이런 또 상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출발했듯이 마지막에 어떤 자기 해 어떤 피날레를 갖다가 뭐 이게 영구집권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5년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가장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남북관계에서는 그 앞으로 좀 긍정적인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주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보자면은 뭐 상당히 낙관적인 가능성이 많은 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 장 부장께서 그동안의 역대 정권의 어려움들이 주변 사람들의 뭐 이렇게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하지 않느냐 이게 뭐 중요한 장점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에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서 비용 깨끗하게 정리하려면은 이전에 정경유착이었다고 볼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남대 등등도 청산하고 간다는데 100%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과도한 요구 주장인가요? 그런 것은? 어떤 부분은? 5.16 뭐 재단 관련 문제, 부산일보 관련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영남대 등등 관련 문제, 이런 거 조금 정리해주고 간다면은 제가 볼 때 본인이 그 지난번에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6억 5천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정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그런 저런 부분들을 정리하려 해도 정리하면 정리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없다고 보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할 때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 마음만 잘 먹으면 또 실제로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몇천억 대에서 몇 조까지는 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자리라고 보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집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 추가드릴게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에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커버했던 것이 이제 미래 대통합 뭐 이런 것 아니었냐라고 봤는데 거기에다가 기존에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조금 발전적으로 해소하기를 기대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남기는 과제들도 좀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사법적인 지금 판단의 대상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문제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전 비리나 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근에 후쿠시마가 가국적인 상황으로 수습 불가라고 사실 일본 정부가 어제 시인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하죠. 단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민들을 상당히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 유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라고. 유럽 사람들은 아예 일본의 모든 어떤 식품이나 이런 걸 안 먹고 아마 남미쯤에서 다 수입해서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원전 비리라는 게 가장 위험한 걸 가지고 가장 정권이 나서서부터 장난을 쳤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매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저는 위협하다고 보고 있고 권력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 핵심이 원전 비리에는 저는 발견되어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전 정권에도 권력의 핵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청산을 해야 되고요. 저는 UA 수출과 관련되었던 어떤 문제들이 지금 아직 접근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술상의 문제도 정리되어야 되고 비리 문제도 좀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4대강 부분이라는 부분은 사실상으로 대우나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비리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돌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공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과부분을 청산하지 않고는 두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이 남은 4년 6개월간을 운영해 가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업적을 남기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청산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도 청산돼야 되고 과거의 정권 차원에서 저질렀던 문제도 귀향에 전두환 대통령의 손을 댔으니까 이 권력형 비리도 다 청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한 얘기하세요. 원전 관련해서는 박영준 전 차관이 뭐 오늘 또 소환된 거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시점의 문제지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뭐 이 검찰에서 수사를 강력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평가가 이제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고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수사도 하면 할수록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그때 상승했던 부분을 본다면 청와대나 아니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원전 문제와 4대강 문제로 굉장히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 카드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점의 문제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봐요. 하나는 중국을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좀 우호적인 입장으로 중국 외교를 이제 어느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잘 이끌어왔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중간에 있었던 남북 당국 그 회담이 한 차례 그 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깨진 적이 있었죠. 그때도 유권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신뢰 프로세스라는 결국에는 이제 원칙적인 그런 대응 이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유의 그런 강점이 잘 살아났던 측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 중국을 적어도 중립적인 지점으로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남북 그 대화 과정에서 원칙을 강조했던 측면, 그게 굉장히 저는 유권자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대북 평가,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대부분 아주 호의적인 평가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야박한 것 같지만 반대쪽으로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역할도 있지만은 북한의 사정하고 국제 정세가 지금 이 국면을 만드는데 더 큰 혹시 변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길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또 미국, 중국의 현재 입장 이것도 굉장히 크게 변수를 작동한 거 아닙니까? 주전보다도 북한의 그 노후판이라고 아까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게 가장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홍 소장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하고 같이 손잡고 풀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개중에는 못마땅한 게 뭐 계속 이제 나오고 뭐 그래도 결국은 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을 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북한이 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해가지고 저가 풀어가겠다는 걸 좀 작심을 한 거로 이제 생각이 이제 좀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북관계 주도권을 어디 누가 가졌느냐 이게 참 무의미한 얘기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주도권을 지금 갖고서 거의 북이 이제 밀리면서 다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로 이제 비춰지는데, 근데 또 큰 흐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북이 계속
이제 전에하고 다르게 이제 양보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박근혜 정부도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계속 이제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흐름 자체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어느 한쪽의 어떤 뭐 주도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흐름 자체가 지금 뭐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져요. 다른 데 그리고 저는 또 예. 그 증세하고 복지 문제. 예. 박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지금 뭐 복지 공약도 유지하고 또 증세 없다는 것도 지키겠다, 이거를 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복지 공약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증세 없이 이것이 이제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복지 공약을 뭐 축소를 대폭 하는 것보다는, 새누리당 내주당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국가적인 의제로서 일정 시점에 가서, 물론 지금 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다른 노력을 해보고, 뭐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은, 대책이 모자라면은 그때 가서는 이 증세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부상을 시켜가지고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하는, 좀 이러한 어떤 과정을 갖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증세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 얘기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논의 자체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쪽이 이거는 뒤집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거들이 계속 이제 또 앞으로 있게 되는데, 이거는 논의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면은 여야가 같이 공동 책임을 짓고 같이 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박 대통령이 이거를 제안을 하고 정치권이 한번 국가적인 의제로서 이 증세의 어떤 문제를 논의해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야가 좀 같이 논의하는 과정, 물론 지금은 아니고 좀 한 1, 2년 더 지난 이유가 되겠지만 한번 그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 이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율이 여권 내에서 뭐 1, 2위를 다투던 분이 3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다시 복귀가 됐는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증세를 논하거나 아니 복지를 철회하는 그 입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 행위 같은 그런 어려운 부분은 분명 이제 하죠. 홍준표 지사도 지난번에 그랬었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뭐 재선을 그 염두에 둔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도 유권자들한테 호소하고, 이게 뭐 그냥 무상급식이나 이 복지를 계속 확대하려면 결국엔 부채복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국민들한테 밝히고, 여야가 이 국회에서 잘 논의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우회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의 의견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과정이 뭐냐면은 국민 대타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야, 뭐 시민사회, 뭐 다 포괄해서 정말 그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지금 135조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보수 세력들은 뭐냐면은 이 부분들을 지하 경제를 갖다 그걸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무서별로 지금 할당이 해가지고 막 연일 그냥 뭐 실적 그 도표를 세우듯이 요즘 세무조사 대비 사람이 전부 다 막 못 살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쏟아지니까 자기들도 막 지금 죽을 나죠. 뭐 그런 식으로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어떤 본인이 공약 가계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해놓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그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민적 대타협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 세력과 함께 정말 깊이 있게 그 논의하고, 이 뭐 정세 없이 복지 없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야 되는 건지, 좀 보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입장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그 기재부나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만 이렇게 만들어내지 말고 정말 그냥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이거는 지금 당대
박근혜 정부의 당대만의 일로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소장. 예, 저는 지금 한국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국민의 감세율은 OECD 평균의 한 60%, 65% 정도밖에 안 되고 낮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어디서 보느냐. 상위 5%에서 상위 5%가 60, 70%를 다 냅니다, 세금을.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상위 기득권층들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너무나 낮고요. 탈세가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탈세를 갖다가 잡아내는 기관에 이 장들이 재벌을 찾아가서 돈 받았고 시계 받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지 맘대로 깎아주고 뒷돈 받고. 그래서 탈세가 만연해 앞에 있고 이 기득권층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여객 탈세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재벌들이 수출을 하고는 이전 거래를 통해서 수출에 대한 비용을 해외로 빼돌리고 하는 부분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요. 고소득 자영업자들 전문직들이 또 탈세를 보편을 하고 있고 사실 봉급 생활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투명하게 내는 부분인데 그런데 3,450만 원의 봉급 생활자 상위의 28%라고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하다가 전번에 또 난리가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고소득자의 탈세를 갖다가 잡아내는 부분에는 1차적으로 치중돼야 됩니다. 저는 이 전세 논란이 가기 전에 그 부분이 집중이 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려고 할 때는 내가 세금을 더 낼 수는 있는데 그 혜택이 나한테 공평하게 들어온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복지 수급 체계가 너무나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봉 부부 합쳐서 1억을 더 받는 사람들도 자녀들 이 보육육아를 갖다가 공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보편적 복지 논란 속에서 옳으냐라는 부분에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우리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한국의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도 너무도 많고 소외받은 계층이 너무도 많은데 야권이나 진보 진영에서 내 그런 보편적 복지가 지금 여권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실제로 복지의 수혜 대상이 돼야 될 사람에게 복지에서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을 야권이 주장하는 게 옳으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복지 수급 체계에 대한 계획도 가감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정세를 야권과 더불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추가할 게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2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지금 후반에 박근혜 정부 6개월 예전을 보니까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정책적인 조언 정도가 있을 뿐 내용은 조금 자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죠. 아니요 잠깐 있어봐요. 시간 남았으니까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꼭 이것은 지난 6개월하고 달라져야 된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한마디 30초. 그럼 저는 먼저 하자면은 어쨌든 박근혜가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제는 왜냐면은 이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기자회견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했던 국민과의 어떤 대화의 여러 가지 포맷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하든 간에 과감하게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된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좀 간단하게 인사에서 관료 주도 수준을 청산하고 계획 주도 세력을 과감하게 넓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을 저는 상태로 지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선민당안에 계획 주도 세력을 만들고 포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장저우 경제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식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카지노를 갖다가 완전히 개방을 시켜서 수십 개를 유치하는 정도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 역시 한국 경제가 저는 나갈 길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상의 한계가 역시 관료진의 한계에 대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예,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각 정당들 정치권의 형제 관련해서 지금 이게 9월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재보선 앞두고 나올 건데요. 10월 재보선 전국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과제와 향배를 좀 보겠는데 새누리당은 보면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 내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오히려 친이 친박해가지고 갈등의 활력을 만들기도 하고 세신파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간헐적으로 이재호 한마디, 뭐 신지철 한마디 나오고 있을 뿐 뭐 소리가 없는 정당 같고 민주당은 정당 혁신을 내걸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국정조사 국면에 몰입돼 있다 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안철수 의원 지금 뭔가 새로운 추가적인 건 만들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데 동력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 또 10월 재보선에서 당선을 노려볼 만한 지역구가 과연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쉽지 않은 국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냥 묶어서 얘기해요. 예. 일단 두 번 정도씩만 얘기하시죠. 그래도 시간이 새누리당은 굉장히 좀 그래 따라서 정치를 좀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국정조사를 놓고 봐도 너무 약간 오버를 하고 너무 강경한 기조로만 국정조사를 몰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논란을 좀 매듭 짓고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이제 상실케 하는 그래서 좀 정치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정치력을 풀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력의 부재, 정치력이 못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 내부 체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 대표는 지금 김한길 체제인데 지금 항상 얘기를 하고 먼저 치고 나가는 건 문재인 의원이 거듭해서 이제 대화했었던. 잘 치고 나가나요? 잘못 치고 나가나요? 글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이제 생기고 이 딜레마. 김한길 체제가 과연 얼마만큼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 상황에서 앞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문재인 의원이 과연 대안이 또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입지가 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축소가 된 상황에서 이 민주당의 참 근원적인 딜레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10월 재보선의 판이 좀 당초 예상보다 좀 작아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 환경은 이 일정은 안철수 의원 쪽에 상당히 좀 불리한 이런 좀 환경인 것 같아요. 사실은 10월 재보선에서 좀 바람을 어느 정도 불게 하고 안철수 바람을 그 힘을 가지고 좀 내년 지방선거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특별한 것이 없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번에 승부를 걸어야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가 상당히 이제 긴 기간인데 이때까지 지금 안철수 쪽이 어떻게 이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긴 기간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아직은 지지율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 물어보면은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을 과연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은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다. 저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가야 이것이 동력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년 6월까지. 그래서 저는 이 신당 창당의 어떤 의지를 더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중간자적인 위치가 아니라 여야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중도층을 우선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가 아니라 야권 지지층과의 어떤 정서적인 연대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설정하는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행보가 있어야 내년 6월까지 이게 동력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 더 무력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혁명적 보수의 아젠다를 새누리당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 정세나 경제 정세의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이 정파가 안팎에서 형성돼야 새누리당이 흥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민주당이 지금 제일 문제는 당의 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당의 이 정파 싸움, 당의 활동 방향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구조를 탈피하지 않고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전략적 기획성이 과거의 야권의 전체의 형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철수 의원은 최장집 교수의 사태로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투자할 수 있고 자기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업었어요. 제가 특정 세력들이 안철수를 밀고 있다고 했지만 업어서 배우받던 그런 시점에서 이제 그게 사라졌단 말입니다. 자기가 광야에 홀로 남았는데 아직도 과거에 업히던 시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자세는 어렵다고 봐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몰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기대할 좀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치를 해나가는데 자기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인석에서는 한국에 정치 못한다고 보고 있고 이걸로 안철수 의원은 심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걱정들이 크게 하나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안철수 신당 지지율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안철수 현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전히 새정치에 대한 바람이 유권자들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사실 빠졌어요. 어제 21%였는데 문재인 의원이 16.4%.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격차는 4.1%포인트 차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뭐 컸을 때는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 났던 지지율이 지금은 굉장히 근접한 수치로 지금 좁혀졌다는 측면을 본다면 손은 몇 번? 손학규 전 의원은 8.1%고요. 박원순 시장도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10% 조금 넘는 11%를 기록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최장직 교수 이탈에 따른 지금 그 현상 자체가 발생했을 때는 그다지 큰 지지율의 변동은 없었는데 며칠 전에 주간경향의 기사가 포탈에서 굉장히 많이 읽은,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거의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성희 기자인가? 최장직 교수를 인터뷰했던 주간경향의 기사가 그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이제 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권자들도 그 자체보다는 그걸 바라보는 언론의 해석을 보고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불과 한 2, 3개월 전에 조사에서 호남에서 안철수 씨는 굉장히 큰 기대와 지지율을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진 측면이 있고요. 최근 조사해보면 향후에도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재보궐선거가 판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 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또 이 여지도 크지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입장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나 뭐 민주당의 경우 잠깐 논평을 하자면 새누리당은 지금 뭐 사실 포스트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지금 잔용들의 영향력도 지지율도 크지 않고 지금 뭐 당 차원에서 황운하 대표나 등등 이 당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행보가 그다지 유권자들한테 긍정적인 혹은 뭐 주요한 어떤 그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민주당도 뭐 계속 당내 분란이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새누리당도 굉장히 향후 5년 후를 굉장히 이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새누리당은 다음 대선 때 YS 때 97년도 구룡 예. 그 후보들이 어쨌든 9명 정도 이렇게 하면서 벌어졌던 그 부분을 바란대요. 이게 YS도 보면은 강력한 어떤 이양석이 있다가 말기에 이제 급속도로 위축됐지만 어쨌든 뭐 그 이후에 수만 많다고 구룡이 되나?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는 필연적이지 않나 이래 보는데 현재 어쨌든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라기 보기에 상당히 지금 뭐 사람들도 주도하는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번 국정조사 보면은 이건 뭐 군사정권 시절에 그냥 대리인하던 사람들이 나왔나 할 정도로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확장되고 뭐 여러 가지 세력도 되고 했는데 국정조사에 나왔던 새누리당 의원들만 쳐다보면 전부 다 이게 한 30년 전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듯한 이런 여당 의원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박근혜가 모든 걸 해결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맞으면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현상으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안철수가. 예를 들면 안철수 현상을 기반해서 물론 처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 속에서 정치 세력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라보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점의 한계와 함께하고 있는 세력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정책 경륜을 잃거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계속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또 함께하는 분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속에서 뭐 최장기 교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사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뭐 민주당에 이제 뭐 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은 저는 결코 아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 어떤 이 정권 교체를 갖다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래서 어쩌든지 이 중도 세력들이 지지하고 있는 안철수 이 세력이 저는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신당 창당을 하는 데서 현재 안철수 세력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과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뉴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쨌든 자기들이 함께하지 않는 새로운 부분과 같이 해서 전 당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 가지 않겠나. 보면은 결국은 우리 정치라는 게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쫓아가는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권이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재보선은 어렵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좀 총선까지 가기에는 너무 길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좀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정권 교체 부분도 어떤 연립 정부로 예. 이런 부분들이 빨리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노 비노 간의 어떤 그 개파 다툼을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고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그걸 갖다가 국정원 정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측면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김한길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김한길 대표가 그 카드를 언제 내놓을 것이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야당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함에 의해서 떳떳하게 자기가 선거를 걸어야 되고, 네. 그 속에서 문재인 의원이랑 함께 서로 페어플레이를 해나가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이 항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능구 대표가 제목으로 뽑을 내용들을 후반에 가지고 있었는데 빨리 안 넘어가니까 아까 넘어가겠던 것 같아요. 마감하려고 하는데 정말 놓친 말이 있다 해서 있으면 10초 안에 없애는 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당들의 행보와 관련해서 상반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홍 소장 얘기를 들었을 몇 분들은 역대 최악의 지금 새누리당 집권 여당 역할을 하고 있고, 시대 변화에 따른 뭔가 재정도 못하고 있고, 야당도 별로 보이지 않고, 제3세력 이렇게 되어 모으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진영도 점점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차피 또 독과점하고 있는 세력이 그대로 나눠먹을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긴 한데, 김동구 대표는 또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진화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한 것에 따라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